안녕하세요. 오늘 동영상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많은 연관성을 갖게 되었는데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은 바틱이라 하는 건데, 인도네시아 방문했을 때 거기 계시는 교수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사주신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보를 조금이라도 더 알려드리고자 본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본 동영상 내용에서는 인도네시아를 말 그대로 총 9개의 철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각의 철자를 첫 번째 단어로 해서 상응하는 단어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에서 조금이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이는 아일랜드입니다. 필리핀, 일본과 같이 인도네시아는 전형적인 섬나라 국가입니다. 무려 섬의 개수가 17,000여 개에 해당하는데요. 참고로 전 세계에서 섬나라이 제일 많이 있는 나라가 바로 북유럽에 있는 스웨덴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특이한 점은 5개의 큰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 어렸을 때 기억에는 시험 문제 사지선다 중에서 다음 중 인도네시아 섬이 아닌 것은 하고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먼저 서쪽부터 보게 된다 한다면 수마트라 섬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섬은 아래에 있는 자바섬. 우리가 자바 하면은 가장 도시가 많고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섬은 보르네오 섬. 어렸을 때 보르네오 가고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아마도 이 섬에서 목재를 수입해서 가구를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보르네오 섬들을 보통 칼리만탄 섬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섬의 북부 지방은 말레이시아와 그리고 브루나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섬은 술라웨시, 셀레베스 섬이 되는 거고요. 과거에 쓰나미로 굉장히 대재앙이 있었던 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섬은 파푸아로 되어 있는데요. 뉴기니 섬의 서쪽 부분이 인도네시아의 영토로 속해 있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이 섬들의 크기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보통 어느 섬이 제일 큰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은 호주가 아닙니다. 호주는 대륙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호주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가장 큰 섬은 결국 그린란드이고요. 두 번째 섬이 바로 잠깐 보이는 바로 뉴기니 섬입니다. 세 번째로 큰 섬이 바로 칼리만탄 보르네오 섬이고요. 여섯 번째가 수마트라. 자, 여기는 술라베시 섬이 11번째, 그리고 자바 섬이 13번째로 큰 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섬 중에서 자바 섬을 놓고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바 섬에는 굉장히 많은 대도시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자카르타.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자카르타가 수도이지만 그 북쪽 지방이 침수가 된 효과가 있어서 보르네오 섬 쪽으로 수도를 이전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여전히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 가장 중요한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1번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울과 같은 상황이고요. 자카르타 옆에 작은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도시가 바로 땅그랑 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 도시 같은 경우는 자카르타 가기 위해서 항상 방문해야 되는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마치 한국에 봤을 때는 인천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 도시는 반둥입니다. 우리가 보통 적도가 이 정도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매우 높을까 생각하는데 실제로 자카르타 온도는 매우 높습니다. 거의 40도에 육박하는 매우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반둥이라는 도시는 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비교적 선선합니다. 물론 일교차는 좀 있지만. 그래서 반둥에는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대학교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마치 한국으로 봤을 때는 대전 정도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간 쪽
자카르타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 도시는 문화유산으로 포함되는 보로부두르, 프람바랑 같은 그 역사 유적지가 있는 도시라서 우리나라 봤을 때는 천년고도인 경주가 연상이 되는 도시일 것 같습니다. 자, 수라바야. 이 도시는 인도네시아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요. 그리고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연상되는 도시는 당연히 부산이겠죠. 부산과 같은 흡사한 느낌을 갖고 있고요. 그 옆에 보면은 작은 섬이 발리. 우리가 신혼여행들이라든가 현재 보면은 뭐 서핑족들이 많이 가는 섬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위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도시들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뭐이 정도쯤 해서 하게 된다 한다면은 인도네시아의 섬과 그 도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의 인구의 5배 이상 정도 되는 2억 8천, 2억 7천 정도 되는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봤을 때는 뭐 인도, 중국, 미국, 그 다음이 인도네시아 할 수 있는데요. 혹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가 아니지만 무슬림의 국가이다.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인도네시아의 국교는 이슬람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교도 역시 특정 종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종교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지 아쉬운 부분은 종교를 선택하지 않는 자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가 아니지만 국민의 거의 87%에 육박하는 많은 국민들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는 아니지만 전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도네시아 관련된 키워드는 N. 예측하신 대로 인도네시아는 지하 자원, 지하 광물이 굉장히 풍부한 나라입니다. 이게 한국의 발전이 인적 자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한다면 향후 인도네시아 발전은 이 지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목재라든가 그 다음에 천연고무 그리고 금이라든가 구리 또 보크사이트가 있습니다. 보크사이트는 알루미늄 옥사이드에 다음과 같은 물이 포함된 수산화 알루미나 형태가 되는데요. 이 소재로부터 우리가 경량형 금속이라 할 수 있는 알루미늄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소재이죠. 보다 중요하게는 본도표에 나와 있는 니켈입니다. 니켈 금속은 소위 말해서 전기자동차의 성패하고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금속 소재인데요. 전 세계 매장량을 봤을 때는 인도네시아가 가장 1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무조건 지하자원을 수출한 형태를 띄었지만 지금은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유치해서 자본과 기술을 같이 공유하고 그걸 토대로 국가 발전을 꾀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D입니다. D는 바로 Diversity.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일민족이다. 그 단일민족의 혼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반대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섬으로 떨어져 있고 각각 섬들이 굉장히 멀리 다 존재하고 있고요. 과거에 봤을 경우에는 교통과 통신이 적절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각각 섬들이 각각의 문화를 발전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는 1300개 정도의 부족이 현재 존재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방언을 포함해서 700에서 800개 정도의 언어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문화적 다양성들은 굉장히 다양하다,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미래 사회에서는 하나로 묶어지는 통합된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도 Unity in Diversity,
자, 다양성 속에 뭐 하나를 추구한다. 비네카, 퉁가, 리카라는 정신을 바탕으로 하나로 뭉치려는 그런 노력들이 현재 있어 왔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O입니다. O를 보시면 생각나는 게 반지 형태가 날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어는 Ring of Fire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불의 고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현재 빨간색으로 보여있는 이 판 자체가 바로 순다판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위치한 판이 호주판인데요. 이 두 판이 이동을 하면서 순다판이 위로 융기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파트에서 화산활동, 그리고 지진활동, 해일, 쓰나미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이러한 자연재해 같은 부분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는 섬이 바로 자바섬입니다. 자바섬에서는 과거 아주 다양한 화산활동도 있었고 이런 화산활동을 통해서 그 지표 안에 있던 그런 무게물들이 밖으로 분출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계속 토양이 갈아엎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그런 토양들이 화산재들이 공중 날아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 무역풍을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자바섬 전 지역에 이러한 부분들이 골고루 퍼지게 되고 이거는 풍요한 어떤 농작물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바섬에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유래가 찾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높은 인구 밀도를 자랑하고 있는 점은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자연재해가 꼭 나쁜 점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N입니다. N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보통 우리가 네덜란드 그리고 홀란드, 홀란트 혹은 더치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네덜란드란 말은 공식 국가명이고 홀란트는 중요한 영토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더치는 네덜란드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우리 보통 더치페이, 서로 나누어서 결제하는 걸 더치페이라 하는데 이러한 문화가 아마도 네덜란드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있어서 네덜란드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첫 번째 그 중 하나는 무려 350년 정도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식민 지배를 받는 나라 같은 경우는 식민 지배를 하는 나라의 언어를 쓴다거나 문화를 따라가는 경향성이 굉장히 큽니다. 마치 일본이 한국한테, 조선한테 창씨를 개명한다든지 혹은 일본어 사용을 강요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상하게도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네덜란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처음 네덜란드를 통치했던 게 인도네시아 통치했던 게 네덜란드 정부가 아닌 VOC라는 동인도 회사입니다. 예. 회사를 통해서 한 나라를 경영하다 보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윤을 창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뭔가 바꾸는 시스템보다는 거기는 지하자원과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회사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큰 관건이었기 때문에 굳이 인도네시아 말을 굳이 네덜란드 말을 강요할 필요가 없었고요. 오히려 반대로 이쪽에 있는 회사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레이 언어를 공부했을 경우에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인접한 말레이시아까지 교역을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VOC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말을 배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어느 나라든 단체든 회사든 국가든 어떤 식민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독립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보면은 일장기를 바탕으로, 과거에는 태극기를 들고 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일장기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태극 무늬를 놓고 건공감리를 집어넣어서 태극기로 활용한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네덜란드 국기가 다음과 같이 3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아래층 파란색 부분을 제외하게 되면은 인도네시아 국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독립전쟁을 했을 경우에 네덜란드 국기를 토대로 본인들 국기를 잃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알아볼 키워드는 이입니다. 이카노미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단어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한 이는 education입니다. 뒤쪽 파트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국 교육이야말로 인도네시아가 지하전을 최대한 활용해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듀케이션인데요. 이 부분의 설명은 뒤쪽 파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S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의 문화를 알고 싶다 했을 때는 결국에는 음식, 옷, 혹은 가옥의 구조 같은 것을 많이 살펴보게 되는데요. S로 시작한 단어가 바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산발입니다. 인도네시아 다녀오신 분들은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식당 어디를 가든지 산발은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산발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도대체 산발이 뭐길래 그렇게 유명합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고추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맵고 독특한 소스인데요. 다양한 원료로 만들어진 산발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인도네시아 가게 된다 한다면은 가장 유명한 음식 중 하나가 나시고랭, 름당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소스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저 산발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산발이 굉장히 매운 것만큼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굉장히 열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려는 그런 마음들이 제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산발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은 그 보로부드의 일부의 동상을 보여주고, 석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패턴, 이런 무늬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바틱이라 부르는, 제가 현재 선물로 받은 이 옷이 바로 바틱입니다. 바틱은 옷을 통칭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한 어떤 무늬, 패턴을 얘기하게 되는 건데요. 인도네시아 자체 독자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들이 계속적으로 발전돼서 이런 옷의 문화가 새로 만들어졌고요. 이런 부분들을 과거부터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유물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는 I입니다. 제가 생각한 I는 International 트레이드입니다. 모든 나라들은 각자 나라에 충분한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바탕에 있는 이 사진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그 사원이라고 할 수 있는 보로부두르 사원의 한 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굉장히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자부심이긴 하지만 여기 부조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역사가 또 담겨 있습니다. 그런 역사는 결국에는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국제무역과 연관성이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는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이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는 결국 트레이드를 통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모든 부분이 바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배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보게 되면은 배 그림이 확인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배 그림의 일반적이고 통상적이라 볼 수 있겠지만 이 배 그림에서 이쪽 파트
아마 잘 보이시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의 그림은 그 측면을 보여준 거고요. 윗면을 보여줬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큰 배의 옆에 있는 이런 가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통 아웃리걸, 현해 장치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세발 자전거 옆에 있는 가이드라인 있는 것처럼 이러한 현해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항해가 가능하며, 두 번째 부분은 오랜 시간 항해를 했을 경우에 마찬가지로 굉장히 안정적인 항해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헌과 최근 조사에 따르게 되면은 이러한 큰 배를 만들어서 마다가스카르, 즉 다시 말해 동쪽 아프리카까지 진출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뒷받침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이 보로보드로에 있는 부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가장 오래된 문헌이 삼국사기이기 때문에 그전 역사에 대해서는 중국 역사서를 통해서 교차로 우리가 확인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유물을 통해서 과거의 기억을 확인하는 작업들이 있어 왔고,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인도네시아 마지막 A입니다. 본 슬라이드를 보게 된 AG가 떠올 수 있겠죠? 혹은 인도네시아 방문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겨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이기 때문에 에어 컨디셔너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또 제가 인도네시아 말은 잘 못하지만 잘 살펴보게 되면은 인도네시아 대부분 단어에 A라는 글자 항상 있습니다. 사람들 이름에도 항상 A가 있고요. 거의 빠지지 않고 거의 95% 존재하기 때문에 A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되지만, 제가 생각하는 A는 경제적인 잠재 가치, 미래 성장성이 A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를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의 인구 분포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인구 구조가 한국과 달리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본 다이어그램은 인도네시아 총 인구를 보여주고 있고, 대체적으로 20대, 30대 이쪽 나이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 나이가 29살, 30살이라 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잠재 가치가 굉장히 높은 나라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국 같은 경우는 40대 이상이 이제 평균 나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노령화, 고령화 사회로 진입됐는데요. 반면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젊은 나라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골드만삭스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게 되면 향후 2050년, 2075년에 정말 놀랍게도 인도네시아가 아마도 경제 규모가 전 세계 4등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내용들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인도네시아 나라는 없습니다. 예, 한참 위에 아래에 있는데요. 결국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교육과 그 젊은 인구 분포를 고려했을 경우에 향후,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지하자원들이 결합될 경우에는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될 거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도네시아는 사회적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본 지도는 인도네시아 지도인데요. 인구 분포를 표현한 지도입니다.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섬 자체가 바로 자바섬입니다. 대부분의 인구들이 자바섬에 거주하고 있고요. 그 대도시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서울 따지는 자카르타 이 사이즈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크다는 보르네오 섬보다 더 큽니다. 인구 분포가 굉장히 불균일하고, 이러한 불균일성 때문에 각각 섬의 발전이, 어떤 섬 같은 경우는 발전이 굉장히 더딥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 문제가 작동할 수 있고, 인도네시아가 향후 앞으로 발전하는데 큰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과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더 관심,
그리고 지하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미래에 대한 비전이 제시가 된다 한다면 앞으로의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A등급이다 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지하자원과 젊은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국에 대한 좀 더 많은 관심과 자부심, 그리고 교육에 대한 좀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 한다면 그 미래는 매우 밝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최근에 인도네시아를 알게 되었고 현재 저는 인도네시아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번 동영상을 통해서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감사합니다.